신바람 사연 아파트.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남편과 이혼한 30대 여성입니다. 저와 남편은 오랜 시간을 친구로 지내다 연인으로 발전한 사이입니다. 친구로 지낸 시간이 길어서인지 사귀는 동안 서로 큰 다툼 없이 연애를 했어요. 그러다 본격적으로 남녀 사이로 서로를 대한 건 2년 정도이고 이후로 양쪽 집안 어른들의 축복 아래 부부의 연을 맺게 되었네요. 저의 결혼 생활이 생각지도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한 건 식을 올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부터입니다. 상견례 때까지도 전혀 그런 기색이 없으셨던 아버님께서 저희가 신혼여행에서 돌아오고 얼마 지나지 않은 후부터 손주 타령을 하시기 시작하셨거든요. 저와 남편은 원래 한 1년 정도는 신혼을 즐기다 아이를 가지려고 했어요. 하지만 아버님의 오랜 친구분이 사고로 세상을 떠나시면서 뭔가 마음이 바빠지셨던 모양입니다. 그 친구분처럼 당신도 하루아침에 죽기라도 하면 어쩔 거냐고 말도 안 되는 억지를 쓰기 시작하셨지요. 결국 아버님의 성화에 못 이겨 저희는 신혼 없이 바로 아이를 갖기로 했네요. 하지만 6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아무리 노력을 해도 임신이 되질 않았습니다. 설마 했는데 시부모님께서는 제 몸 어디가 이상해서 그런 거 아니냐는 식으로 몰고 가시더군요. 시부모님의 말도 안 되는 말씀과 억울한 마음에 결국 저는 저대로 남편은 남편대로 병원에서 검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병원에서 말하기를 저는 선천적으로 자궁이 약하고 남편 역시 정자형성에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저지만 남편은 크게 충격을 받은 눈치였지요. 특히 시부모님께선 말도 안 되는 일이라며 병원이 돌팔이인 게 분명하다고 저더러 다시 검사를 받아보라 하셨습니다. 무조건 원인을 저에게서 찾으려는 시부모님과 그때 큰 소리를 내며 싸웠습니다. 시집 온 지 1년도 안 된 며느리가 시부모님한테 대들었다고 그걸로 또 얼마나 욕을 먹었는지 몰라요. 남편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했고 아무튼 그 이후로 시부모님께선 제가 하는 모든 일들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셨지요. 그러다 올해 초부터 본격적으로 시댁과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원래 중소기업을 다니고 있었는데 회사 사정으로 인해 지난 2월부터 재택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남편은 연애 때부터 지금까지 3교대로 일하는 공장 생산직으로 일하고 있어요. 그런데 시부모님 눈에는 저는 마치 집에서 탱자탱자 노는 며느리이고 남편은 뼈 빠지게 일하는 불쌍한 아들처럼 보였던 모양입니다. 저더러 걸핏하면 사람이 그렇게 책상 앞에서 할딱거리고만 있는다고 돈이 벌리는 게 아니라고 몸으로 뛰어야 된다고 그러시며 요새 젊은 사람들은 일을 한 개만 하는 게 아니고 2개, 3개씩도 한다더라. 툭하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평소에는 그런 말씀을 하셔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지만 저도 사람인지라 컨디션이 안 좋은 날에는 그렇게 짜증도 나고 그러더라고요. 결국 한 번은 듣다 못한 제가 그래서 저더러 투잡디라고 하시는 이야기세요? 낮엔 집에서 일하고 밤엔 어디 배달이라도 갈까요? 그랬더니 할 수만 있으면 하면 좋지 못할 건 또 뭐냐고 그러시더군요. 제가 곱게 커서 몰라서 그렇지 그렇게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냐면서요. 남편이 저렇게 밤에 잠도 못 자고 고생을 하는데 너가 좀 도와주면 얼마나 좋겠냐는 소리야 당연히 하셨고요. 듣고 있는데 정말이지 속에서 열불이 올라와서 그러면 어머님도 나가서 일하시라 했습니다. 어머님 연세에도 어떻게든 자식들한테 손 안 벌리려고 뭐라도 하려는 어르신들 많다고요. 당연히 이 이야기는 남편 귀에 들어갔고 그때 처음으로 남편과 큰 소리를 내면서 싸우게 되었어요. 남편은 부모 입장에서 자식이 고생하니 속이 상했을 것이고 그러니 못할 이야기가 뭐 있었겠냐며 저더러 죄송하다 사과하고 넘어가라 했습니다. 저는 못한다고 그랬어요. 솔직히 어머님 아버님 아무리 은퇴하셨다지만 노후 준비도 안 되어 계시면서 일도 안 하시고 툭하면 우리한테 10만 원만 20만 원만 하시는 것도 부담스럽다고요. 게다가 당신 누나는 일하냐 물었습니다. 신은의 집은 아예 외벌이에요. 식품회사 영업직원으로 뛰는 신우 남편이 한 달에 200 좀 넘게 벌어온다는데 신우는 그것만 보고 살거든요. 솔직히 신우네가 외벌이건 말건 제가 상관할 바는 아니지요. 그렇지만 어머님이 툭하면 저더러 나가서 돈 더 벌어라 어쩌라 하시니 자연스레 신우네랑 저랑 비교를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당신 딸한테는 절대로 그런 말씀 안 하시면서 이런 마음들이 저도 모르게 쌓여서 어머님께 그런 소리가 나갔던 것 같네요. 이후로 시어머니와 저희 관계는 전보다 더 대면대면해졌습니다. 그래도 나름대로 며느리 도리를 한답시고 연락드리고 생활비 보태드리고 솔직한 말로 책 잡히지 않을 정도는 했다고 생각해요. 물론 어머님 아버님께는 한없이 부족하게 느껴졌겠지만요. 그러던 와중에 신우로부터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신우가 임신을 했다고 그러더군요. 신우와의 사이는 좋지도 나쁘지도 않았고 평소에 따로 연락을 주고받는 사이도 아니었어요. 그래도 전화를 걸어 축하한다 인사를 전했고 맛있는 거라도 사 먹으라고 통장으로 30만 원 보내주었습니다. 다른 올케들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제 딴에는 그래도 굳이 임신한 신우 만나서 인사치레하는 것보단 낫겠다 싶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이후로 몇 달의 시간이 흘러 어머님의 생신이기도 해서 온 가족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신우가 출산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대화의 주제는 자연스럽게 산후조리로 이어졌어요. 어차피 출근하는 사람도 아니니 별 걱정은 없겠다 싶어서 가만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신우는 도우미를 쓰네 어쩌네 그러고 있는데 슬쩍 신우 남편 표정을 보니까 좋지가 않더라고요. 형편이 뻔한데 도우미를 쓴다고 해서 저러나 싶었지만 제가 나설 자리도 아니고 그냥 적당히 어머님과 신우가 하는 말에 기계적으로 호응만 하고 있지요. 그때 신우가 저를 보더니 올케가 도와주면 되겠다고 그러더군요. 아무 생각 없이 이야기를 흘려듣던 저는 신우의 그 말에 깜짝 놀라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냐 되물었습니다. 그러자 어머님께선 넌 이렇게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정신머리를 어디다 두고 있는 거냐며 또 한 번 싫은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신우에게 어디 복직을 해야 하는 것도 아닌데 왜 남한테 아이를 맡기려고 하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신우는 살도 빼야 하고 라며 말끝을 흐리더니 이거저거 따지지 말고 저더러 그냥 봐달랍니다. 더 어이가 없는 건 그 상황에서 열을 내는 사람이 저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시부모님이야 그렇다 쳐도 신우 남편하고 저희 남편까지 전부 다 침착하게 조용히 저와 신우의 이야기를 듣고만 있더라니까요. 짜증이 난 제가 형님이 살을 빼던 춤을 추던 제 알바는 아닌 것 같고 굳이 아이를 맡기셔야겠으면 어머님도 계시고 아니면 시댁도 있지 않냐고 따졌습니다. 그러자 어머님께선 손사래를 치시며 남들 놀러 다니느라 바쁜데 당신만 애하고 신랑이 하기 싫답니다. 상황 돌아가는 꼬락서니를 보니 가만히 있어봤자 덤튀기나 쓰지 싶어서 못 들은 걸로 하겠다고 먼저 가겠다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렇게 시댁을 뛰쳐나오니 남편도 곧이어 제 뒤를 따라 나왔습니다. 그래도 남편이랍시고 따라 나왔구나 싶어서 다행이다 싶은 순간 저더러 그렇다고 그냥 그렇게 나오면 어쩌냐고 짜증을 내더라고요. 이 인간도 한통속이구나 생각하니까 서글프더라고요. 나더러 그러면 어쩌라고 까라면 까야 되는 거냐고 저도 있는 대로 성질을 부렸어요. 남편은 무조건 싫다고만 하지 말고 이야기를 좀 해보잡니다. 이야기나마나 오는 내내 앵무새처럼 신우 입장도 생각해보라는 남편과 대판 싸웠어요. 오죽하면 택시 기사 아저씨가 두 사람 다 그만 좀 하라고 시끄럽다고 하시고 남편은 또 아저씨가 뭔데 남의 일에 간섭이냐 그래서 싸움 날 뻔하고 1시간도 안 되는 거리를 무슨 정신으로 왔는지 모르겠어요. 이후로 대략 보름 동안 남편하고는 정말 필요한 말만 한두 마디 주고 받았을 뿐 대화할 게 없었습니다. 신기하게도 말을 안 하고 사니까 편하더라고요. 그런 와중에 어머님께서 저희 결혼 생활에 아주 기름을 가져다 들이부으셨어요. 덕분이라고 해야 할지 남편하고도 그래서 이혼을 하게 되었고요. 신우의 출산 예정일을 일주일쯤 앞두고 어머님의 호출로 다시 시댁에 가게 되었습니다. 지난번 일도 있고 해서 내키지는 않았지만 시부모님 말만 따라 그 집안의 하나뿐인 며느리였던지라 안 간다 소리를 할 수가 없었어요. 도착하자 신우가 언제부터 그랬다고 반가운 척을 하며 아는 체를 해왔습니다. 그렇게 온 식구가 무슨 작전이라도 짰는지 평소와는 달리 저에게 어찌나 사근사근하고 다정하던지 소름이 다 끼치더라고요.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음흉한 속내를 오래 숨기고 있지는 못하더라고요. 온 가족이 모이자 신우는 다시 산후조리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고
가족들은 다 같이 짝이라도 한 듯 신우가 저에게 조를 수 있도록 소위 판을 깔아주는 분위기였지요. 신우는 다시 저에게 자기가 출산하고 나면 산후조리를 도맡아 달라 했고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혹시 돈 때문에 이러냐 물었습니다. 산후조리원 갈 돈이 없어서 이러는 거냐고요. 그러자 신우가 그런 것도 없잖아 있다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애도 안 낳아본 나한테 뭘 믿고 산후조리를 부탁하냐고. 그리고 신우도 시댁이 있고 여기 시어머니 그러니까 신우한테는 친정어머니시지요. 어머님도 계신데 왜 하필 나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왜 가만히 있는 당신을 끌고 들어가냐며 손사래를 치셨어요. 신우는 자기가 개인적인 사정을 저한테 다 보고할 필요는 없는 것 같다면서 그래도 무조건 제가 봐줬으면 좋겠답니다. 어머님께선 그런저더러 지 신우가 저렇게 안달복달 부탁을 하는데 치사하다며 그냥 좀 봐주면 어디가 덧나냐며 좀 봐주랍니다. 너는 일 안 하고 집에서 놀고 먹어도 그 잘난 회사에서 월급 주지 않냐면서요. 아무리 사회생활을 안 해보셨어도 그렇지. 집에서 놀고 먹는데 돈 주는 회사가 세상 천지에 어디 있답니까? 어머님께서 늘 제가 하는 일을 깔보고 무시하시는 건 알았지만 온 가족들 앞에서 말씀하시는 태도를 보고 있자니 정말 어이가 없더군요. 그래서 제가 신우한테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냐고 돈을 달라고 했습니다. 돈이 없어서 저한테 부탁하는 건데 돈을 달라는 게 말이 되냐고 남편이 달린 입이라고 옆에서 한마디 보태더라고요. 그래서 돈이 없으면 산후조리를 못하는 거지 남한테 엉겨붙는 게 아니라고 쏴붙여버렸습니다. 그러자 신우가 한다는 말이 나라에서 나오는 양육수당인가 뭐 그런 게 있는데 그거 전부 다 저에게 주겠답니다. 제가 알기로 그게 20만 원인가 그랬거든요. 어이가 없어서 이어지는 신우의 말은 더 가관이었습니다. 그걸로 애기 분유값 하고 그러면 좀 남지 않겠냐고 그래요. 저더러 커피값이라도 하라나요. 신우의 말 같지도 않은 소리에 더 듣고 있을 필요도 없겠다 싶었습니다. 어찌됐건 출산 앞둔 사람 앞에서 싫은 소리 하는 것도 할 짓이 못 된다 싶었고요. 저는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들 속으로 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참 서운하고 섭섭하다 했습니다. 이 집안에서 어떻게 보면 신우랑 관계가 제일 멀고 어려운 사람이 저 아니냐. 그런데 저를 얼마나 만만하게 보셨으면 이런 말도 안 되는 부탁을 온 가족이 나서서 하는 건지 이해가 안 된다. 전 죽어도 못 해준다. 안 한다고요. 그리고는 정말 뒤도 안 돌아보고 집을 나왔습니다. 지난번과 달리 남편은 따라 나오지도 않더라고요.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토록 결혼 생활에 회의감을 느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제 편이라곤 하나도 없구나 싶었으니까요. 남편은 이튿날이 돼서야 집에 들어왔습니다. 어디서 외박을 했냐, 누구랑 있었냐 그런 것도 묻기도 싫더라고요. 남편을 본 채만 채 하고 있는데 남편이 이야기를 좀 하잡니다. 솔직히 전 이때까지도 희망을 놓지 못하고 있었어요. 이제라도 미안하다 사과라도 하려고 그러나 싶기도 했고. 하지만 남편의 입에서 나온 말은 상상치도 못했던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혹시 장모님은 요새 뭐 하시냐고 묻더라고요. 전 처음에는 상황 파악을 못하고 이 인간이 갑자기 왜 우리 엄마 안부를 묻나 싶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지난해 교직에서 은퇴하시고 봉사활동으로 공부방에서 아이들 공부를 봐주고 계셨거든요. 남편은 그 이야기를 듣더니 그럼 장모님한테 이야기를 하면 되겠다는 겁니다. 무슨 소리냐고. 뭘 우리 엄마한테 이야기하겠다는 거냐니까. 어차피 좋은 마음으로 생판남의 집 애들 공부도 봐주시는 분이니 신혼의 아이도 잘 봐주지 않으시겠냐고요. 아, 정말이지. 이 소리 들었을 땐 정말 제 입에서 쌍소리가 나갈 뻔했어요. 미쳤냐고. 왜 우리 엄마가 당신 누나 산후조리를 해주냐니까 뻔뻔하게도 저한테 너가 안 된다며 그러는 거예요. 제가 안 되니까 저희 어머니한테 부탁해보겠다고 저더러 신경 쓰지 말랍니다. 자기가 전화해서 여쭤볼 거라고 저는 신경을 하나도 안 써도 된대요. 인간이 미치니까 눈앞에 뵈는 게 없나.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제가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말라 했어요. 장모님 알기를 얼마나 우습게 알면 곧따위 사고방식을 가질 수가 있는 거냐고 가만 안 두겠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한다는 말이 반대의 상황이었으면 자기 어머니도 저희 집을 도와주셨을 거라나요. 저는 남편에게 당신 말 한 번 잘했다고 그럼 그 마음씨로 당신 딸 직접 산후조리 해주시면 되는 거 아니냐고
못하러 일을 이렇게 복잡하게 만드냐고 따졌어요. 남편과 끝이 안 보이는 말싸움에 저는 조금씩 지칠 대로 지쳐가고 있었고, 남편뿐만 아니라 시댁 식구들 누구도 이성적으로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걸 느꼈기에 전 남편에게 그만하라 했습니다. 그렇게 신우산후조리가 걱정이면 당신이 회사 때려치고 가서 해주라고 그러면 되겠다니까. 누나 산후조리를 어떻게 남동생이 하냐고 저더러 억지 쓰지 말랍니다. 저는 못한다, 안 한다 산후조리를 해줄 바엔 차라리 당신과 갈라서는 게 낫겠다고 소리쳤고, 남편은 무슨 건수라도 잡았다는 듯이 지금 큰 실수한 거랍니다. 가족끼리 좀 돕고 살자는 건데, 그래야 가족끼리 정도 쌓이고 그러는데 넌 시집 올 때부터 그런 식이었다면서 이래서 가족들이 다 네 눈치를 보는 거 아니냐입니다.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지요. 무리하고 말도 안 되는 요구에 옳은 소리하고 제 의견을 내비치는 게 시댁 식구를 불편하게 하는 일이라고는 생각도 안 했고,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게 제 잘못은 아니잖아요. 끝까지 자기네 식구들 이상한 건 인정 안 하고 저만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가는데 이 꼴이 난 제가 알겠다고, 내가 이상한 여잔가 보다고, 그러니까 갈라서자 했습니다. 이후로 저희 이야기를 전해 들으신 어머님께서 이때다 싶으셨는지 남편과 합세하여 마치 저를 유책 사유자처럼 몰아가더군요. 아이도 못 갖는 주제에 건강 상태를 속이고 시집을 왔다는 둥, 일도 안 하면서 살림도 똑바로 못한다, 이런 모함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통할 리가 없었지요. 남편 정자에 문제가 있다는 의사의 소견서부터 제가 회사에 재직하고 있다는 서류까지 어머님의 억지를 반박할 증거가 저에겐 다 있었으니까요. 결국 저는 남편과 이혼을 했고, 결혼 생활을 함께 한 기간에 비해 많이는 아니지만 위자료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어머님에게 처음으로 감사한 순간이었어요. 어머님만 아니었으면 합의 이혼으로 깔끔하게 갈라서려던 생각이었는데 생각지도 못한 위자료까지 받아낼 수 있었으니까요. 이 진흙탕 싸움이 진행되는 동안 신우는 아이를 낳았는데, 솔직히 아이가 무슨 죄인가 싶습니다만 아이가 심장이 안 좋게 태어났다고 하더라고요. 시부모님께서 이것마저 제 탓을 할 때는 정말이지 사람으로도 안 보이대요. 달리 드릴 말씀은 없고 마음 좀 곱게 쓰시라 그랬습니다. 후손들이 벌 받는다고요. 아무튼 저는 이제 자유의 몸이고 너무 편안합니다. 지금은 체력 관리에 힘쓰며 이직을 준비하고 있어요. 당분간은 오롯이 제 인생에만 신경 쓰고 지낼 생각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바람 사연 아파트,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혼한 친정부모님을 둔 30대 이혼녀입니다. 친정부모님께서는 제가 중학교에 들어갈 무렵 이혼을 하셨습니다. 제가 어렸기에 무슨 일로 두 분이 이혼까지 하게 되신 건지는 모르지만 성격 차이라고 들었어요. 이혼 후에도 한동안은 두 분께서 서로 왕래를 하셨습니다. 제가 비록 어머니랑 살고 있기는 했지만 아버지도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는 꼭 만나서 밥도 먹고 쇼핑도 다니고 했고요. 그러다 아버지께서 재혼을 하셨고 제가 대학교를 졸업할 무렵 어머니께서도 재혼을 하셨습니다. 두 분 다 좋은 분을 만나서 새로운 인생을 꾸리고 계시고 저와 관계도 나쁘지 않아요. 저는 그래도 나름대로 잘 컸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가정사 때문인지 결혼은 하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부모님께서는 그래도 각자의 위치에서 저에게 최선을 다해 사랑을 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잡한 가정 환경 때문에 제가 상처를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지금의 남편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과는 운동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예요. 저는 대학교 졸업 후 대기업 계열사에 운 좋게 한 번에 취업을 했어요. 덕분에 사회 초년생부터 또래 친구들보다 많은 연봉을 받게 되었습니다. 학자금 대출을 상환하는 것을 제외하곤 정말 악착같이 돈을 모았어요. 그런 와중에 유일하게 제 나름대로 사치라고 부린 것이 운동이었고 남편은 제 운동을 도와주는 트레이너였습니다. 남편은 처음부터 저에게 노골적으로 관심을 보이며 다가왔어요. 하지만 남편도 나이가 이미 30이 넘었었고 보통 그 나이대 남자들은 다들 결혼을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남편에게 먼저 저는 결혼 생각이 없다고 이야기했지요. 그런데 남편은 어쨌든
일단은 만나보자고 자기가 제 생각을 바꿀 수 있을지도 모르지 않냐입니다. 그런 자신만만한 남편의 모습에 끌려서 연애를 하게 되었네요. 남편과는 사상도 취미도 잘 맞아서 한마디로 다툴 일이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남편과 있으면 잊고 지냈던 가족과의 시간이라고 해야 하나요? 안정감이 느껴져서 한시도 떨어지기가 싫었지요. 남편과 함께라면 따뜻한 가정을 이룰 수 있을 것 같다는 확신이 들 무렵 남편이 프로포즈를 해왔고 저는 좋다고 했네요. 결혼 준비를 하면서 남편과 제 경제적 상황이 차이가 많이 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크게 문제 삼지 않았어요. 저희 부모님도 두 분 다 돈도 잘 벌고 능력이 있으셨지만 결국엔 헤어지셨으니까요. 한편 어머님 아버님께서는 다른 것보다 저희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다는 사실이 마음에 안 드신다더군요. 하지만 솔직히 제가 느낀 건 당신 아들 조건이 제 조건보다 딸린다는 사실을 이혼 가정이라는 사실 하나로 소위 퉁치시려는 것 같았어요. 결혼 생각이 없던 제가 남편을 만나 결혼이 하고 싶어졌는데 생각지도 못한 시부모님의 반대에 부딪히니까 더 하고 싶어지대요. 원래 하지 말라면 더 하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이라더니 비록 이혼은 하셨지만 저에게 항상 미안한 마음을 갖고 계셨던 아버지와 어머니께서 이 사실을 아시고는 신혼집을 마련해 주시겠다 하셨습니다. 이 정도면 시댁에서도 싫다고는 못할 거라 하시면서요. 아니나 다를까 시부모님은 제가 집을 해오겠다 하니 한층 누그러지신 모습으로 결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결혼에 이르는 과정에 있어서 약간의 잡음이 있었지만 그래도 앞으로 내 가정 하나 잘 지키며 잘 살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복병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남편의 누나, 신우였지요. 정확히 말하자면 문제의 시작은 신우였지만 이를 이렇게 키운 건 시부모님이고 하긴 누굴 탓하겠어요? 상황 파악도 똑바로 못하는 남편이 제일 문제였지요. 신우와 처음부터 사이가 안 좋았던 건 아닙니다. 나이 차이도 얼마 안 나고 제가 언니가 없다 보니 가능만 하다면 신우랑 자매처럼 지내고 싶었어요. 신우 역시 저와 같은 마음일 거라 생각했던 건 신우가 먼저 만나자 밥 먹자 차 마시자며 저를 불러냈거든요. 당시 신우는 저희 부부보다 일찍 결혼한 상황이었고 아이는 없었으며 일은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대학교는 다니다 중퇴를 했고 이후로는 시부모님께 용돈을 받아서 생활을 했지 일은 해본 적이 없답니다. 그래서 친구도 없는지 툭 하면 외롭고 심심하다고 연락을 해왔어요. 평일이고 주말이고 낮이고 밤이고 대중 없이 말이에요. 솔직히 처음 몇 번은 저도 좋은 마음으로 신우의 투정을 받아주었습니다. 나이만 많다 뿐이지 정신적으로는 어리구나 싶어서 제가 손 아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언니의 마음으로 품어주려고 했지요. 같이 두어 번 쇼핑을 간 적도 있는데 한 20만 원짜리 가디건을 몇 번이고 들었다 놨다 하길래 그러지 말고 마음에 들면 사라고 했더니 남편 눈치가 보인다더라고요. 괜히 안 된 마음이 들어서 제가 기분 좋게 선물을 해주기도 했고요. 이 밖에도 생색내자는 게 아니고 저도 제 자신이 호구 같은 짓거리를 했다는 걸 지금은 압니다만 그 당시에는 신우랑 만나서 돈 들어가는 건 대부분 제가 다 냈던 것 같아요. 그런 신우와 소원해지게 된 건 아무래도 제가 승진을 하게 되면서 더 바빠졌기 때문이에요. 휴가나 오히려 쉴 수 있는 날은 많아졌지만 일이 많다 보니 오히려 전보다 덧잠을 낼 수가 없는 아이러니한 상황이었지요. 어쩔 수 없이 신우가 놀자고 하는 걸 몇 번 거절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걸 신우는 제가 자기를 무시한다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오해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저랑 둘이 풀려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무슨 우리가 17살 고등학생도 아니고 그걸 시부모님한테 일렀더라고요. 정말 유치하다고 생각한 건 이후로 어머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행동들입니다. 가족 모임이 있으면 그렇게 신우를 옆에 딱 끼고 앉아서는 우리 딸 하시는 건 기본이고 이런 건 솔직히 별로 신경이 쓰이지도 않았지만요. 한 번은 신우가 무슨 이야기를 하니까 그럴 땐 친정으로 오면 되지. 우리 딸은 여기 이렇게 친정이 딱 버티고 있잖아.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를 보고는 너는 친정도 없고 부럽지? 그러시대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제 심정은 솔직히 저도 어떻게 묘사를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이따금씩 어머니와 밖에서 만나 밥도 먹고 쇼핑도 하고 할
할 건 하고 있지만 그래도 친정이라고 부를 만한 장소가 없다는 건 사실 가슴 아픈 일이거든요. 이런 제 속마음을 언젠가 한번 신우에게 털어놓은 적도 있고요. 그런데 어머님과 합세하여 그걸 약점으로 저를 상처 주려고 했다는 게 어처구니가 없고 잔인하다 싶더라고요. 이후로는 솔직히 그 두 사람 사람으로도 안 보이대요. 그러다 신우가 임신을 했다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한동안 왕래는커녕 연락도 없이 지내다가 뜬금없이 전화를 걸어와서는 임신했다며 저는 왜 임신을 못하냐고 묻더라고요. 그때 신우는 결혼한 지 4년 차인가 그랬고 저는 결혼한 지 이제 막 1년을 지나고 있을 때였는데 말이에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에 딱히 대꾸할 말도 없고 그래서 때가 되면 생기겠죠 하고 말았습니다. 대충 통화하고 전화를 끊으려는데 축하 안 해주냐고 묻더라고요. 축하해드렸잖아요 라고 대꾸하니 맨입으로 축하를 하냐며 자기가 필요한 게 있다고 문자로 보낸답니다. 어이가 없어서 전화를 끊고 정말 1분도 안 걸려서 문자가 하나 오더라고요. 무슨 프랑스 왕실에서 쓰던 임산부 전용 크림이라나 어쩐다나. 근데 그게 가격이 50만 원도 넘더라고요. 어이가 없어서 남편에게 그 문자 그대로 전달하니까 임신을 뭐 매번 하는 것도 아닌데 그냥 사주잡니다. 저는 싫다고 내가 임신하라고 부탁을 한 것도 아닌데 왜 사줘야 하는지 모르겠다 했습니다. 막말로 제가 내키면야 해줄도 있었겠지만 무슨 저한테 맡겨놓은 사람 마냥 구는 그 태도가 너무 짜증나더라고요. 남편더러 축하해주고 싶고 사주고 싶으면 당신 돈으로 알아서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동안 바쁘게 살았습니다. 아는 선배의 창업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회사를 관뒀거든요. 회사를 다니면서 할 수도 있었겠지만 괜히 욕심내다가 이도저도 안 될까봐 과감한 결정을 내렸어요. 남편에게는 창업 이야기는 안 하고 잠시 쉬어가려 한다고만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신우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한 건지 신우는 제가 잘려놓고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하더라고요. 이제 백수돼서 어쩌냐며 그 나이엔 취직도 잘 안 될 텐데라고 걱정하는 척 비아냥거리는 신우에게 사실관계를 바로잡아줄까 하다가 그러게요 하고 말았습니다. 대화도 말이 통해야 하는 거지 시간 낭비다 싶어서 말도 섞기 싫었거든요. 그런데 신우가 이참에 올케 노릇 좀 하라면서 자기 산후조리를 해달라대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에 말문이 다 막히더라고요. 산후조리를 부탁할 거면 차라리 어머님께 해라. 왜 나한테 그러냐 하니까 자기는 서울이 좋다며 어머님 있는 곳까지 가기 싫답니다. 어머님은 참고로 서울에서 2시간 좀 넘는 거리에 살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럼 어머님 따라 올라오시라 하니까 자기 집은 작아서 어머님 계실 곳이 없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애를 데리고 저희 집에 와 있겠다는 거예요. 저는 안 된다고 싫다고 거절했습니다. 평소에 그렇게 어머님이랑 둘이서 엄마가 어쩌고 딸이 어쩌고 친정 어쩌고 서로 물고 빨고 난리더니 왜 이럴 때 나를 찾나 싶어서 열불이 솟던데요. 그날 저녁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이 저더러 얘기를 좀 하잡니다. 벌써 지 누나랑 통화했겠지 싶어서 남편이 말을 꺼내기도 전에 싫다고 했어요. 못한다고 신우가 내 집에 와 있는 것도 싫고 애 봐주는 것도 싫고 안 된다고요. 직장생활 10년 하고 이제 잠깐 재충전 좀 하려고 쉬는 건데 신우 산후조리 같은 소리 한다고. 아주 그냥 남편한테 말할 틈도 안 주고 다다다다 쏴붙였어요. 그리고는 남편한테 이 집에 신우가 발 한 발자국이라도 들이는 순간 이혼인 줄 알라고 아주 강하게 선을 그었네요. 솔직히 이혼까지 생각한 건 아니었지만 적어도 이렇게 해놓으면 지들 멋대로 굴진 않겠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말을 3개 해놓은 덕분인지 결국 신우 남편이 집을 비워주고 그 집에서 어머님이 신우 산후조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일로 인해 저를 진짜 무슨 꽃마냥 두고두고 싶더라고요. 그러던지 말던지 나랑 남편만 잘 살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고 어찌저찌 시간은 또 흘렀습니다. 그 사이에 선배와 시작한 사업도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갔고 출퇴근 시간도 아까워서 사무실 근처로 집을 알아보기 시작했지요. 그러자 어머님께서 그럴 것 같으면 지금 사는 집은 신은혜한테 세를 주는 게 어떻겠냐고 물어보시더군요. 전 시세에만 맞게 거래된다면 괜찮다고 했고요. 그런데 어머님께서 터무니없는 금액을 제시하셨습니다. 가족끼리 너무 빡빡하게 굴지 말라면서 5천만 원이면 어떠냐고 그러시더라고요.
이 이야기가 나왔을 때 부동산 시장이 안 좋아져서 집값이 떨어지고 있던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대출 없이 4억이 넘어가던 집인데 전세로 5천에 들어온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저는 어머님께 농담하지 마시라고 했지만 어머님의 표정을 보니 진심으로 하신 말씀이라는 걸 알 수 있었고 이러다간 큰일 나겠구나 싶어서 그렇게는 안 된다 했습니다. 그리고는 며칠 뒤 아버님 생신도 축하드릴 겸 시부모님과 신우내외 그리고 저희 부부가 모두 모여 식사를 하게 되었어요. 아무래도 서로 하호 웃고는 있었지만 분위기가 어색하니 속 좋지는 못했지요. 그때 신우가 신우 남편한테 올케가 우리 딸 싫어하는 거 알아?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게 무슨 말이냐고 물으니 우리 딸이 싫으니까 산후조리도 안 도와주고 이번에 새 들어가 사는 것도 안 된다고 한 거 아니냐입니다. 저도 모르게 한숨이 나오더라고요. 형님, 상식적으로 생각을 좀 해보시라고. 산후조리도 그렇고 전세도 그렇고 너무 억지 아니냐고. 아무리 여기 사람들이 다 형님 편이라고 해도 말이 되는 소리를 하시라고 써붙였어요. 그러자 아버님께서 저더러 잠깐 이야기 좀 하자며 절 밖으로 불러내시더군요. 아버님께서는 저더러 왜 자꾸 신우에게 모진 말을 하냐면서 아무리 신우가 못났어도 엄연히 제 윗사람인데 그렇게 말대꾸하는 건 보기 좋지가 못하다 하시더군요. 그리고 산후조리 때는 당신도 마음이 안 좋았지만 꼭 참으셨답니다. 시부모가 멀리 살고 형제라곤 남동생 하나 있고 거기다 저더러 당시 집에서 놀고 있지 않았냐면서 노는이 신우 산후조리라도 도와줬으면 지금 당신이나 어머님한테 얼마나 인정받고 예쁨 받았겠냐고요. 저는 아버님께 신우 뒷수발이나 들어주면서 인정받고 싶은 생각 없다고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신우나 어머님이 억지 부리시는 거 받아줄 생각 전혀 없다고도 덧붙였고요. 그때 저와 아버님의 대화가 길어져서인지 온 가족들이 식당 밖으로 나오더군요. 남편이 무턱대고 저더러 아버님이 뭐라 하시면 죄송하다 하고 얼른 모시고 들어와야지. 생신이신데 밖에 이렇게 계시게 하면 어쩌냐며 핀잔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신우도 질세라 한마디 거들더군요. 자기 말도 무시하고 어머님 말씀도 무시하더니 이제 아버님한테까지 대드냐며 눈에 뵈는 게 없냐고요. 신우 남편 하나만 제정신인 듯 애 운다고 들어가자고 발을 동동 구르면서 지나가는 말처럼 저더러 미안하답니다. 자기도 자기 아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면서 신우 남편 혼자서 좋은 날 다 같이 모여서 왜 이러냐고 중재하느라 바쁘던걸요. 그 꼴을 보고 있으니 저는 저대로 내 남편은 뭐하고 있는 건가 싶어서 속이 뒤집어졌고요. 결국 식사는 무슨 식사, 다 파토나고 저는 먼저 집으로 와버렸습니다. 원래는 시부모님이 저희 집에서 주무시기로 되어 있었는데 성질이 나니까 그것도 짜증나서 그냥 제 차 끌고 먼저 올라와 버렸지요. 솔직히 어머님 아버님도 속이 있으면 제 집으로 오시겠나, 딸 집으로 가시겠지 싶어서 걱정도 안 됐어요. 곧이어 남편도 집에 왔습니다. 남편은 이게 무슨 개망신이냐며 저더러 진짜 왜 이러냐고 난리더라고요. 사귈 때는 똑 부러지고 삭삭하고 야무진 여잔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윗사람 비위 하나 못 맞춰서 이 사단을 만드냐며 어머님 아버님이 이혼하라셨답니다. 저더러 이제 어떡할 거냐며 저희 부모님처럼 저도 이혼녀 딱지 달고 싶어서 이러냐고 묻더군요. 방금 뭐라고 그랬냐고 물으니 자기도 아차 싶었는지 그러니까 왜 자기 부모님을 화나게 했냐면서 어물쩍 넘어가려고 하는데 이미 쏟은 물을 주워 담을 순 없었지요. 저는 다시 한번 시부모님이 이혼하라냐고 물었고 남편은 대답 대신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신우가 들어와서 살게 해주잡니다. 제가 시세 맞춰서 돈 가져오면 해주겠다 하니 저더러 지금 분위기 파악이 안 되냐며 이제 그나마 5,000달러 소리도 못하게 생겼다고 나중에 시조카가 저한테 서운해하면 어쩔 것이며 그 집은 사람이 셋이고 우린 둘밖에 안 되는데 어쩌고 저쩌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려대더라고요. 더 들어 뭐하나 싶어서 그래 이혼하자 했습니다. 집까지 해오면서 당신이랑 결혼을 할 때는 나도 당신에게 바라는 것 없이 됨됨이 하나 보고 눈이 돌아갔었다고. 그런데 이제 보니 됨됨이고 나발이고 당신 가족들이 나 후려치기 하려드는 거 지겨워서 못 살겠다고요. 당신 이 집에 집은 하나도 없지 않냐고. 그러니 나가달라 했습니다. 남편은 여기가 자기 집인데 어딜 가란 말이냐며 목소리를 높였지만 제가 친정아버지 부를 거냐고 일 크게 만들지 말자고 한마디 하니 바로 꼬리를 내리더군요.
사실 친정 아버지께서는 살다가 힘들면 언제든지 연락하라고 수차례 저에게 말씀하셨고 남편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아버지의 다른 가족들에게 혹시 저라는 존재가 성가시진 않을까 싶어서 웬만한 일은 말씀드리지 않고 늘 괜찮다 하며 살았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개차반처럼 굴어대니 진짜 여차하면 불러야겠다 싶더라니까요. 다행히 남편이 말귀를 알아들어 먹었는지 간단히 짐을 챙겨서는 집 밖으로 나가더군요. 저는 비밀번호를 바꾸면서 당장 내일이라도 이 집을 팔아야겠다는 생각을 했네요. 그리고 이튿날 아침 10시가 되자마자 저는 근처 부동산 5곳에 들러 아파트를 내놨습니다. 시세보다 저렴하게 팔려니 속이 쓰렸지만 남편한테 받는 스트레스보다 낫겠지 싶었으니까요. 그리고 그날 오후 집에 돌아와 짐을 정리하고 있는데 시부모님이 오셨습니다. 당연히 오신다는 말씀은 없었지요. 난리가 난 집안을 보시더니 이게 다 무슨 일이냐며 어제 그따위로 먼저 가놓고 할 말도 없냐고 묻더군요. 할 말 있다고 이혼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남편더러 이혼하라셨단 말은 들었다고. 그래서 그러기로 했다 했습니다. 아파트도 내놨으니 남편한테 전해달라 했지요. 그러자 어머님께선 저더러 지금 당신과 기싸움 좀 하겠다고 생쇼를 하나 보다며 그런다고 당신이 눈 하나 깜짝 할 것 같냐입니다. 하시던지 마시던지 상관없다고 협의 이혼이 깔끔하고 좋겠지만 안 되면 소송 가야지 어쩌겠냐고 했어요. 어머님 아버님의 폭언으로 이혼 사유 잡을 거고 신우한테도 위자료 청구하겠다고요. 그제서야 어머님은 저더러 당신 딸이 성격이 워낙에 예민하다 보니 수더분한 제가 좀 맞춰주면 좋겠다 싶어서 저를 편하게 대하신 거라며 앞으로는 저도 당신 딸이다 생각하고 애지중지 대해주시겠답니다. 그러면서 부모 없는 서러움 당신이 다 채워주시겠다는 개똥 같은 소리를 하시대요. 저희 부모님 건강히 살아계신데 그게 다 무슨 말씀이시냐. 그런 마음 씀씀이 감사하지도 않고 필요도 없다 전했습니다. 그리고는 결국 남편과는 협의 이혼을 하게 되었어요. 남편도 딴에 어디 가서 조사를 했는지 처음엔 소송 가자 아주 난리부르스를 쳤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기가 푹 죽어와서는 협의로 하잡니다.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 어차피 빈털털이 털어봤자 먼지나 나오고 말 그 주머니 관심도 없어서 그러자 했네요. 이후로 아파트 팔아서 그 돈 적금에 묶어버리고 저는 오피스텔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남편이 혼수랍시고 채워넣었던 제 성에도 안 차는 그 가구들 신혼회로 보내줬고요. 남편에 대한 소문은 건너 들었는데 듣자 하니 시부모님네로 들어가나 보더라고요. 제 집이 지 집이다 생각하고 저랑 사는 동안 그나마 몇 푼 들고 있던 것도 야금야금 다 써버린 모양이다 싶대요. 아무튼 저는 이혼을 했다 뿐이지 크게 달라진 거 없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바람 사연 아파트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결혼이라는 게 이다지도 힘든 일인지는 처음 알았습니다. 정말 결혼에 관련된 모든 준비를 다 끝내놓고 결혼식 날짜만 기다리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저도 조만간 따뜻한 5월에 행복한 신부가 되는 줄 알았지요. 앞으로 행복하게 잘 살 일만 남았다고 생각했는데 참 세상은 생각한 것처럼 녹록지만은 않네요. 결혼 예정이던 남자친구와는 연애도 꽤 길게 했고 연애 중반쯤부터는 알게 모르게 서로 결혼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만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혼 이야기가 처음 나왔을 때도 별다른 우여곡절 없이 우리가 결혼하게 된다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기도 했고요. 결혼 준비하던 동안에는커녕 연애하는 동안에도 내 남편 될 사람이 이다지도 효자인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알았다면 결혼도 다시 생각해봤을 테고 이런 일도 겪지 않았을 텐데 싶네요. 그냥 넘어갈 일이 있고 짚고 넘어가야 할 것들이 있는데 그저 말 안 하면 어물쩍 넘어가려나 싶었나 봅니다. 결혼식 날짜까지 다 잡아놓고 아직도 마무리가 안 지어진 게 단 하나 있었는데 그게 신혼집 문제였어요. 남자친구는 중견기업을 다니고 있었고 직종도 요즘 일자리 구하기 좋은
수요가 많은 직장이라서 더 좋은 조건으로 이직의 기회도 열려있는 전망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연봉도 또래에 비해서 꽤나 높은 편이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 입으로 말하긴 그렇지만 제가 몸담고 있는 업계에서는 나름 소위들 말하는 방구 좀 낀다 하는 사람이에요. 제 자랑하는 것 같아서 쑥스럽지만 제가 대학교에 재학 중인 시절부터 시작한 일이 있는데 그때부터 반응도 좋았고 벌이도 좋았고 해서 아예 이걸 제 생업으로 삼고 하고 있습니다. 재택근무로 할 수 있는 프리랜서 일이고 그래도 이 바닥에서 대학생 때부터 꽤나 오랜 기간 일을 하고 있으니 이제는 제가 일거리를 찾지 않아도 개인적으로 의뢰가 들어오는 경우가 더 많아요. 남자친구보다 벌이는 조금 낮을 수도 있지만 그건 제약이 나름이기도 하고 집에서 근무하다 보니 그만큼 시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아서 나름 만족하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아무튼 결혼 이야기가 오가고부터 서로 얼마나 돈을 모았는지를 알려주게 되었는데 남자친구가 8,500 정도를 모아놓은 상태였고 저는 일한 기간도 길고 제 직업 특성상 출퇴근 없이 집에서 일을 하다 보니 딱히 돈 쓸 곳도 없어서 1억 정도가 모여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도 저희 또래치고는 두 사람 다 꽤나 잘 모아놓은 거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도 이 돈 가지고 서울에 어디 아파트 하나 구하기는 대출 없이 하늘의 별 따기나 마찬가지였어요. 아직 결혼 자금이 많이 모자란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나 남자친구나 결혼하기에 나이가 너무 늦은 편은 아니었으니 차라리 돈을 좀 더 모을 때까지 결혼식을 뒤로 미루자는 이야기도 주고받았습니다. 그런데 남자친구 집 쪽에서 식을 빨리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해왔어요. 예비 시아버지 되실 분이셨던 남자친구 아버지가 올해 희망퇴직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퇴직하기 전에 식을 올렸으면 싶다 하셨다더라고요. 거래처 사람들의 안 친한 동료 직원들부터 밑에 부하 직원들부터 해서 몇 명은 더 저희 결혼식에 얼굴을 비출 테니 그렇게 되면 축의금이 더 들어오지 않겠냐는 게 주된 이유였어요. 솔직히 그게 무슨 계산인가 싶었습니다. 당장 저희가 결혼을 미루려던 건 아직 준비가 다 되어 있지 않아서 모자란 준비를 하고 싶다는 뜻이었는데 남자친구 아버지가 무슨 직원 수가 5천 명이 넘는 그런 곳에서 일하는 것도 아니신데 말이에요. 기껏해야 많이 잡아도 회사 일로 관련된 사람들이 하객으로 온다 쳐도 그 수가 50명이 넘진 않았을 텐데 말입니다. 축의금 들어오는 거야 계산해보면 크겠지만 어차피 식대로 나가는 고정비 지출도 있잖아요. 그런 거 다 따지고 보면 대충 2, 300만 원 축의금으로 더 받자고 하는 건데 솔직히 당장 그 돈 때문에 저희가 대출을 크게 받아서 시작하는 게 이치에는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남자친구한테도 이건 맞지 않는 것 같다고 했고요. 남자친구가 알겠다고 하면서 얼마 뒤에 저희 결혼하게 되면 집에서 2억을 지원해주기로 했다는 사실을 알려왔어요. 사람 마음이란 게 결혼식 날짜를 서두르라고 할 때는 원망스러웠는데 또 막상 저희 어려운 점을 해결해줄 해결책을 떡하니 들고 오니 그런 마음이 싹 사라졌었어요. 부모님 도움 없이 결혼할 생각은 아니었지만 난데없이 2억이라는 엄청 큰 돈을 지원해 주신다니 숨통도 트이고 엄청 감사하기도 했지요. 친정 부모님께서도 그 이야기를 들으시더니 똑같은 금액은 해줄 능력이 안 되지만 1억 정도는 어떻게 마련해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난데없이 여유 자금도 많이 생기고 저희 부모님 부담스럽게 만든 것 같아 죄송스럽기는 했지만 그래도 그 정도 돈이면 서울에 대출 없이 집도 구하고 이왕이면 인테리어까지 싹 다 뜯어고칠 수도 있겠구나 싶었습니다. 여유 자금이 생기니 강남 쪽이나 요즘 뜨는 지역의 신축 아파트에 들어가고 싶은 욕심도 생겼는데 그 정도의 돈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돈 이상을 대출로 더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기에 이리저리 알아보다가 욕심부리지 말고 형편에 맞는 집을 구하기로 했습니다. 공부도 이만큼은 안 해봤다 싶을 정도로 열심히 발품손품 팔면서 알아봤어요. 그러다가 하나 마음에 드는 아파트를 찾게 되었어요. 주변에 마트라든지 인프라가 너무 잘 되어 있었어요. 단 하나 단점이 있다면 지하철역에서 거리가 좀 되는 위치기는 했는데 그 부분은 딱히 신경 쓸 바는 아니었습니다. 남자친구가 다니는 회사에서 가깝고 어차피 자차를 사용해서 출퇴근을 하니 딱히 대중교통이 중요해 보이지는 않았어요.
어쩌다 한번 이용하게 될 대중교통 때문에 그 집을 포기하기는 너무 아쉬운 지경이었습니다. 특히나 집에서 일하는 저에게는 서울 도심에서 전망도 좋고 일에 지친 제가 주변에 도보로 잠깐 머리 좀 식힐 수 있게 들어선 주변 환경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었거든요. 비교적 신축이기도 해서 딱히 많이 손볼 것도 없고 거기에 역세권도 아니다 보니 돈도 어느 정도 절약이 되겠더라고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돈에서 혼수며 자동차의 집 고치는 비용까지 딱 끝내고도 조금 남을 정도로 말이지요. 그래서 남자친구와는 그 집으로 신혼집을 정하는 쪽으로 이야기를 끝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남자친구가 그 집은 아무래도 안 되겠다고 다른 집으로 알아보자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태까지 서로 의견 공유하면서 집도 어떻게 꾸며놓을지 정하고 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난데없이 그 집은 아니라고 하면서 다른 집을 알아보자니 어이가 없었어요. 이유나 들어보자고 물어봤더니 대중교통이 불편해서 안 좋을 것 같다고 하는 겁니다. 차 끌고 다니는 사람이 무슨 대중교통이냐 되물었더니 그것도 그거지만 일단 방이 2개밖에 안 돼서 싫다고 하더라고요. 방이 2개이긴 하지만 2방이 전부 엄청 넓게 뽑힌 집이거든요. 나머지 방 하나는 전망도 좋고 해서 집에서 일하는 제가 사무실 겸용 서재 같은 느낌도 해서 어차피 남자친구가 퇴근하고 오면 저도 아무리 재택근무라지만 일을 붙들고 있을 생각이 없으니 그 방에서 같이 여가도 즐기고 하기로 이야기가 되어 있었거든요. 침실이야 어차피 잠만 자는 곳이고 거기에 붙박이장 설치하고 화장대 놓고 해서 쓸 계획이었어요. 본인도 그렇게 하는 게 더 좋겠다고 동의했었고 말입니다. 그런데 대중교통 이야기랑 똑같이 이제 와서 그게 그 집을 사면 안 되는 이유라고 하면서 반대를 하고 나서니 저는 조금 어이가 없었지요. 그런데 그제서야 한다는 말이 방이 2개짜리 집은 너무 불편할 것 같다고 하면서 생각해보라고 앞으로 우리 사이에 아이도 태어나고 하면 어차피 나중에 또 이사를 가야 할 것이다. 뭐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탁 트인 전망이며 모든 게 마음에 드는 집이었지만 남자친구 말도 일리가 있어서 아쉽지만 다른 집을 알아보기로 했어요. 그런데 방 2개짜리 집이 마음에 안 든다는 게 남자친구의 의견이 아니고 남자친구 부모님의 뜻이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리저리 백방으로 알아보다가 조금 지은지된 아파트기는 하지만 평수도 넓고 방도 3개짜리에 적당히 괜찮은 매물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한 가지 문제가 있다면 역시 대중교통편이 살짝 애매하다는 것이었는데 사실 이 부분은 크게 상관할 부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남자친구가 대중교통을 문제로 걸고 넘어지니 그때부터는 저도 남자친구한테 다른 이유가 있어서 대중교통에 저렇게 집착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단도직입적으로 대체 차 끌고 다니면서 대중교통에 그렇게 집착을 하느냐고 대놓고 물어봤어요. 남자친구는 머뭇거리더니 대답을 하지 못하더라고요. 연애하면서도 몇 번 봐서 알고 있었어요. 자기가 불리한 상황이거나 뭔가 숨기는 게 있을 때 꼭 저런 식으로 나왔었거든요. 숨기는 게 있구나 싶어서 계속 추궁하니 결국엔 그렇게 나온 진짜 이유에 대해서 털어놓더군요. 자기는 차를 타고 다니니까 대중교통은 딱히 필요가 없지만 다른 사람들이 불편할 거라고 애매하게 돌려서 말을 하더라고요. 이 집에 나 말고 또 누가 불편할 만한 다른 사람들이냐고. 나는 어차피 집에서 일하기에 대중교통이 크게 필요가 없고 오히려 주변에 도보로 상가가 조성되어 있는 곳이 좋다고 한 거 기억 안 나냐고 했지요. 그러니 남자친구는 이거 말하면 안 되는데 하는 표정으로 결국 모든 진실을 털어놓더군요. 남자친구한테 이제 대학교 졸업반인 남동생이 있어요. 저한테는 시동생 될 사람이고 결혼 이야기 오가면서 남자친구 부모님은 몇 번 뵙지 않았지만 그나마 저희 또래라고 할 수 있는 남자친구 동생은 몇 번 만나봐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자친구 말이 자기 동생이 학교 다니고 그러려면 지하철을 타야 할 텐데 제가 마음에 든다고 하는 집들은 전부 다 지하철 타기 불편한 집들밖에 없지 않느냐며 저보고 그 부분은 양보를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어이가 없어서 입이 다물어지지 않더라고요. 저보고 양보를 하라는 게
다른 이유도 아니고 시동생이 불편할까봐라는 말도 안 되는 이유였고, 애초에 우리 신혼집인데 당신 동생 이야기가 왜 나오느냐 따졌지요. 그러니 그제서야 이젠 다 들켰으니 어쩔 수 없다는 듯한 표정으로 말을 꺼내더군요. 사실은 동생이 졸업하고 취직할 때까지 같이 한 집에 살게 되는 게 지원받기로 한 결혼자금 2억에 대한 조건이었다고요. 그게 무슨 말이나 되는 소리냐고. 그걸 조건으로 냈건 당신 부모님도 그렇고, 그걸 좋다고 수락한 뒤에 나한테는 상해 한마디도 없이 숨기고 있던 너도 똑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돈이면 받을 생각 없다고 당장 남자친구 어머니께 말씀드리러 가자고 해서 남자친구 집으로 향했지요. 그런데 남자친구 뻔뻔함은 남자친구 어머니에 비하면 세 발의 피조차도 되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듯이 저보고 너 돈 많냐고 물으시면서 돈 없다고 징징댈 땐 언제고 이제 와서 왜 준다는 돈도 안 받고 튕기고 있느냐고 나오더군요. 그러면 애초에 처음부터 저한테 제대로 설명해주지. 남자친구 동생을 덤으로 데려가는 조건을 숨겼느냐 따졌지요. 그러니 남자친구 어머니가 그대로 말을 받아치는 겁니다. 당신들이 저희한테 무슨 갓난쟁이 맡기는 것도 아니고 올해 졸업하는 둘째 통학하기 편하게 방 한 칸만 내달라는 건데 그게 어려운 부탁이냐 하시더군요. 어차피 밥 먹는데 숟가락 하나만 더 놓아주면 되는 거 아니냐고요. 거기에 제가 회사도 안 나가고 집에 있는다고 들었는데 그러면 둘째 뒷바라지도 제가 어머니인 당신보다 더 잘할 수 있겠다는 거예요. 제가 며느리니까 도련님 어려워하면서 밥도 굶기지 않을 테니 자기는 얼마나 마음이 놓이겠냐고 하는데 어이가 없어서 웃음도 안 나오더라고요. 저도 지지 않고 제가 집에서 노는 게 아니고 일을 하는 거라고 뭔가 단단히 착각하시는 것 같다고 한마디 했습니다. 그러니 남자친구 어머니가 한다는 말이 그런다고 제가 점심을 굶을 건 아니지 않냐면서 저보고 뭘 그렇게 비싸게 구냐시대요. 식가족 뒷바라지 하는 거 어차피 며느리가 할 일인데 거기에 돈까지 준다는데 마다할 이유가 뭐가 있냐면서 말입니다. 그 말을 들으니 애초에 결혼자금 지원해주는 거 안 받고 당신 아들하고 둘이서 알콩달콩 잘 살겠다가 아니라 이 결혼 뒤집어버리러 온 거라고 말을 먼저 했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누가 제 발로 식모자리에 지원을 하겠냐고. 그리고 남자친구 동생도 제가 몇 번이나 만나봐서 아는데 장담컨대 절대 취직 못 할 거라고 한마디 해줬습니다. 까불거리고 부침성 좋은 성격이니 결혼하면 하루 이틀 재워주는 거야 하겠지만 저보고 아예 데리고 살라니요. 2억이라는 금액이 결코 적은 금액은 아니지만 혹덩이 떠넘기고 받아야 하는 돈이라면 제 쪽에서 거절한다고. 그리고 이 결혼도 그냥 없던 일로 하자고 하고 들고 일어났지요. 으름장 놓는 게 아니고 진심이라고 무슨 조건을 걸어와도 저는 더 결혼 생각이 없다고 했어요. 그러니 남자친구 어머니도 같이 언성을 높이면서 나도 너같이 시대가 어려운 줄 모르는 며느리는 받을 생각 없다면서 성질을 내더군요. 차라리 다행이었습니다. 저는 뒤늦게라도 반성해서 제 발목 잡고 늘어질까봐 걱정을 했거든요. 그래도 몇 년을 만나왔는데 헤어지는 건 한순간이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결혼 후에 처할 꼴을 생각하면 절대 아쉬움이 남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식장 예약해둔 거며 스드메며 전부 다 취소해버렸지요. 위약금이 조금 나와서 일단 제 돈으로 냈는데 생각해보니까 이 결혼이 누구 때문에 파국으로 치달은 건데 위약금을 제 돈으로 해결하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당장 남자친구한테 전화를 걸었지요. 들어간 비용의 절반은 받아낼 계획이었는데 남자친구가 마침 연락 잘 했다고 만나서 꼭 좀 해야 할 이야기가 있다며 한번 보자고 하더라고요. 무슨 이야기인지 궁금해서 그런 건 아니고 어차피 그 돈 받아내려면 직접 만나는 것만큼 좋은 방법이 없다 싶어서 자리에 나갔어요. 그랬더니 남자친구가 꺼내는 말이 참 어이가 없더군요. 엄마가 그러는데 하면서 말을 꺼내더라고요. 잘못했다고 빌면서 나와도 단칼에 잘라버릴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 일말에 고민할 가치도 없는 말을 꺼내더라고요. 사실 지원해주기로 했던 그 돈이 전부 대출이었다더라고요. 그런데 파혼을 하게 되면서 더 이상 그 대출금이 필요가 없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그 돈을 일찍 갚아버리게 되면서 중도성환 수수료가 발생했는데
원금이 워낙에 크다 보니 수수료도 꽤나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네 엄마가 말하길 파혼의 원인이 저한테 있으니까 저한테 그 돈을 받아오랬다고 하는 겁니다. 저를 보자고 한 게 저한테 사과하려던 것도 아니었고 뭣도 아니었고 끝까지 구질구질한 모습 보여주러 나온 거였던 거예요. 일말의 기대조차 없었지만 이딴 사람들한테 제 돈을 찾으러 온 제가 다 바보 같더라고요. 정말 드라마에서나 보던 거였는데 저도 모르게 제 손이 마시고 있던 커피잔으로 향했고 남자친구 얼굴로 철썩 끼얹어 버렸습니다. 그때를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이 콩닥콩닥 벌벌 떨리네요. 남자친구한테 내가 마시던 게 아이스 커피라서 다행인 줄 알라고 했어요. 뜨거운 커피였어도 똑같이 부어버렸을 거라고요. 잘 생각해보라고. 파혼이 과연 나 때문인지, 너를 포함한 이기적이고 염치 없는 니네 가족들 때문인지요. 애초에 대출받아서 주는 거였으면 올해 희망퇴직하는 너네 아버지가 그 대출을 어떻게 갚았겠냐고. 안 봐도 네가 갚게 될 돈이었다는 게 뻔한 거 아니냐고 했지요. 그 말을 들으니 남자친구도 뭔가 깨달았는지 엄청 복잡해 보이는 표정을 하고 아무 말도 못하고 있더군요. 정신 차리라고. 효자인 척 하기 전에 네가 부모님한테 이용당하고 있다는 것도 좀 깨달으라고 했습니다. 동생 뒷바라지 해주고 인심 써주는 듯 돈도 척척 내주지만 결국엔 그 빚은 다 너가 갚게 될 거 아니겠냐고요. 어차피 나랑은 두 번 다시 볼 사이가 아니지만 그간 만나온 시간과 정이 있으니 충고 한마디만 해주겠다고 했어요. 너네 가족 끊어내지 않으면 앞으로 미래는 없을 거라고요. 그 잘난 네 가족애랑 효심 때문에 너는 평생 나를 놓치게 된 걸 후회하게 될 거라고 말해주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결혼식 관련해서 들어간 위약금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절반 저한테 보내주지 않으면 그 돈보다 더 큰 비용이 드는 한이 있더라도 법대로 처리할 거라고 했습니다. 같이 예약했으니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그러니 어디 내뺄 생각 하지 말고 3일 시간 줄 테니까 그 돈부터 보내라고 하고 자리에서 나왔습니다. 이렇게 파혼한 지금에는 가끔씩 후회가 들 때도 있어요. 오래 만난 남자친구와 헤어지게 되어서 결혼 목전까지 가서 뒤집어 엎게 되어서 후회가 드는 게 아닙니다. 제가 아무래도 일찍부터 일을 시작했고 그 일이 회사에 나가 사회생활 하면서 하는 게 아니라 집에서 하는 일이다 보니 사회생활 경험이 너무 부족해 사람 보는 눈이 없었던 부분에 대해서요. 혼자서 일하는 것도 잘 벌리긴 하지만 저도 저대로 진짜 사회를 경험해보기 위해서 요즘은 제가 다닐 수 있는 회사를 알아보고 있어요. 파혼은 파혼대로 하게 되었지만 그 부분은 후회가 남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돈 내고 부모님 없는 돈까지 끌어와서 시댁 식구들 뒷바라지 해주는 신무살이를 하러 제 발로 들어갈 뻔한 걸 말았으니 말이에요. 당장은 다른 사람을 만나보고 싶은 생각도 들겠지만 좀 더 사회생활하며 직접 경험해보고 사람 보는 눈도 좀 키워간 뒤에 다음을 생각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